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왜 올랐을까? 이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데이터상으로는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서울 아파트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싼 아파트 보면은 전용면적 5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억 6,500만원, 단가는 전용면적 1제곱미터당 274만원. 가장 비싼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아크로스홀 포레스트 전용 273제곱미터 290억원. 29억 아니고 290억입니다. 그 다음은 187억원. 똑같은 아파트네요. 그 다음은 나인원 한남 160억원. PH 129 청담동에 있는 273제곱미터 155억. 단가로는 전용면적 1제곱미터당 1억 587만원, 레미안 원벨리 8,415만원. 다음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 전년 동기 대비 서울은 17% 상승했습니다. 서울 중에서는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 성동구 27% 상승했고요.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강북구 3% 상승했네요.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은평구 이런 순입니다. 전세가율은 서울은 45%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시군구를 보면 강남구 35%, 아파트 월세 수익률도 서울이 가장 낮습니다. 2.14%, 그 다음 세종 2.36%,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4.5%, 충북 4.49%, 그 다음은 지역별 평균 매매 가격을 보겠습니다. 가장 비싼 지역 서울이죠. 24평형이 9억 5천만원 정도 되고요. 33평형이 12억 정도 됩니다. 추정 분양가는 서울이 24평형이 11억 2천만원, 33평형은 14억 정도 되네요. 이 추정 분양가는 시세의 건축 수명과 기본형 건축비를 반영한 건데요. 서울의 자치구별로 보면 추정 분양가 가장 비싼 곳은 24평 기준 서초구, 그 다음 강남구, 용산구, 성동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가장 싼 지역은 도봉구, 중랑구, 노원구, 금천구, 강북구, 구로구, 관악구 이런 순이네요. 가장 비싼 지역은 서초구, 강남구, 성동구, 용산구, 송파구, 성동구가 무섭게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 평균을 보겠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이 가장 싼 지역은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순이고요. 가장 비싼 순은 역시 서초구, 강남구, 성동구, 용산구 순입니다. 송파구. 계속해서 서울 아파트값 최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전세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시작은 전세가 먼저 올랐는데 지금 기울기는 매매가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매매 가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 22년 8월에 하락 신호가 한번 있었고 24년 5월에 상승 신호가 있었네요. 그 이후로 이렇게 쭉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은
이때부터 오히려 내렸는데 거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평균은 57%인데 지금 45% 정도 됩니다. 버블지수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가구소득과 월세지수를 비교하면 월세지수가 가구소득보다 더 높아요. 서울은 경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매매지수에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매매 거래량이 평균, 이게 점선이 평균인데 평균을 웃도는 달이 하나 둘 있었고 여기가 10월 근데 여기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은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날 서울 전 지역이 토호제로 묶였고요. 경기도 12개 지역도 묶였죠. 여기 PIR 보면은 주택가격 적정성 지수 평균은 11.5고요. 26년 1월 현재 15.83입니다. 이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8, 그러니까 거의 16이죠. 16년 동안 모으면은 평균적인 서울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평균은 11.5인데 평균보다 높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지금 고평가 구간이다. 그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시장의 투자 적합도를 한번 체크해보면 상승 추세인가? 거래량이 평균 이상인가? 가구 소득보다 높은가? 가구 소득보다는 높죠. 훨씬 높죠. 그래서 체크가 안 되고, 투자 수익률보다 낮은 금리. 아까 월세 수익률이 서울은 2.14%죠. 그러니까 금리는 여기 금리 있죠. 이 금리는 지금 2.5%잖아요. 월세 수익률이 2.1이니까 금리가 더 높네요. 그죠? 낮지가 않죠. PAR 저평가 구간인가? 아니요. 전세 상승 추세인가? 네. 평균 이상인가? 전세가율 평균 이상인가? 아니요. 버블 지수 평균 이하인가? 아니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가? 네, 많죠. 그다음 본인 재정 상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항이니까 본인의 적정 주택 가격 확인,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지금 4점이 나왔네요. 이걸 체크하게 되면 5점이 되고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4.5점이라면 투자 위험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지금 현재 26년 1월 27일까지 집계한 건데요. 1월달 현재 관악구가 가장 상승률이 높습니다. 1.43%.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왜 올랐을까? 이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데이터상으로는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표를 보면은 공급이 부족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인구고요. 아파트 재고입니다. 아파트 개수, 그 다음에 인구 대비 아파트 비율. 전국은 현재 5,100만 명, 1,300만 채, 아파트 비율이 25.46%. 서울은 930만 명에 한 200만 채 가까이 되죠. 190만 채. 인구 대비 아파트 비율은 20.4%입니다. 서울의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고요. 송파구는 13만 6천 채가 있는데 21.09%입니다. 서울에서 송파구는 평균 이상으로 오른 지역이죠. 인구 대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노원구, 그 다음에 승동구, 인구 대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진구, 관악구, 종로구, 강북구, 금천구, 은평구, 중랑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 인구 대비 아파트 비율이 낮은 이런 지역들은 다른 지역보다 강남구나 성동구 그런 곳보다 아파트 값이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비교를 해보면 서울 평균이랑 서울 아까 관악구였죠? 관악구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 파란색은 서울이고요. 서울 평균. 관악구 빨간색. 관악구가 인구 대비 아파트 비율이 훨씬 낮은데도 덜 올랐잖아요. 이걸 보면은 아파트가 부족해서 가격이 올랐다 말은 틀린 거죠. 그리고 이게 2006년부터 20년 동안 그래프인데요. 이 2006년부터 비교하면 안 되고 여기 금융위기가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여기 주택 경기가 안 좋아서 0.2 잡힌 해가 있는데요. 그때가 2013년 1월입니다. 여기 같이 내려서 여기서부터 상승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비교를 해야 되죠. 2013년 1월 2013년 1월부터 비교를 하게 되면 더 차이가 큽니다. 서울 평균은 이만큼 올랐는데 서울 평균은 290인데 관악구는 233이잖아요. 거의 60포인트가 더 올라온 거죠. 그래서 아파트가 부족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건 틀린 말이죠. 그럼 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자, 서울의 어떤 아파트는 4년간 130억이 올랐고요. 또 어떤 아파트는 13년간 63억이 올랐습니다. 어떤 아파트냐면 130억 오른 아파트는 성수동 일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용 면적이 198인데 매매 가격이 2021년 4월에 55억 2천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4년 만에 187억이 됐어요. 그리고 좀 전에 63억 상승한 아파트. 여기는 압구정동 현대 67자라는 아파트인데요. 전용 면적 144제곱미터가 매매 가격이 여기 15억 했거든요. 2013년에. 근데 지금 78억입니다. 그러면 15억에서 78억이니까 13년간 63억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아파트가 아무리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오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4년간 130억 올랐다면 이 아파트는 연평균 상승률이 35%고요. 평균 상승률이 13.4%입니다. 이 정도면은 자산 인플레이션 초과열 버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 경제 성장률이 최근 13년간 3.1%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3.1%인데 집값이 이렇게 너무 빨리 오르니까 일에서 보는 것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오르는 사회의 부작용인 것이죠. 일종의 유행처럼 번진 것인데요. B2 열풍이라든지 영끌이라든지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수십 년간 잘못된 수습하기 급급한 정책도 한몫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필수 소비재인 주택만큼은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 집값이 상승한 원인을 살펴보면은 초고소득자가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가 무슨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초고소득자들의 초고가 매입 이것으로 인해서 덩달아 상승하는 도미노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K-팝, K-드라마, K-화장품, K-푸드 등이 유행을 했죠. 그리고 지금 AI, 로봇,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이 호황기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기업 본사라든지 큰 병원이라든지 병원 앞에 환자들이 월세방을 전전한다고 합니다. 또 좋은 대학이라든지 공연 같은 컨텐츠, 공연 콘서트를 보려면 서울로 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울 중심의 교통 발달도 크게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울 중심의 교통 발달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어떤 부작용입니다. 촘촘한 거미줄 같은 교통 중심에 서울이 자리 잡고 있어서 지방에서 소비될 것이 서울에서 소비됩니다. 그리고 얼죽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얼어 죽어도 신축 선호 현상. 이것도 한몫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캐캐묵은 정비사업제도. 서울 같은 대도시의 주택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정비사업이 정체되고 표류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지연될수록 소송 비용이나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요. 그래서 재건축 원가가 상승하고요. 원가가 상승하니까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민간에만 맡겨두고 거의 방치되고 있는 수준인데요. 앞으로는 적극 개입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조합장이 구속되거나 각종 비리가 넘치고요. 도급 계약서 쓴 시공사는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사비 올려달라고 생떼를 쓰고 정부가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어떤 봐주기, 정경유착이 의심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업무설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업자들의 배를 불리고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비용들이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그 비용을 털어내기 위해서 자기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분양가를 올리면 분양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고분양가 아파트를 분양시키기 위해서는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거의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띄우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한번 해봤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택 숫자가 부족해서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오른 것은 아니고 어떤 도미노 현상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서울 아파트 값을 어떻게 잡을 거냐? 저는 이 정비사업제도만 잘 관리해도 서울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정비리만 없애준다면, 이런 덕지덕지 이권 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비용만 없애준다면 아파트 값이 그렇게 비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아파트 짓는데 제로비는 지방보다 더 비싼가요? 아니죠. 그런데 서울에 아파트 분양할 때는 그 분양가라는 것은 대지비와 건축비로 나누는데 땅값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건축비는 전국이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그 건축비가 6, 7억입니다. 30평에. 지방의 2배, 3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밀가루, 설탕 그런 담합이 적발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건축비도 담합이 있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거죠. 건축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의 아파트 값은 정비사업제도를 잘 관리하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로 보면 서울에 1990년대 이전에 지은 아파트, 거의 40년 다 된 아파트죠. 40년이 지난 아파트도 있겠지만 그 아파트의 개수를 보면은 577개 단지, 28만 세대입니다. 임대아파트 제외한 수치예요. 노원구에 42개 단지 5만 8천 세대가 있고, 강남구에 62개 단지 3만 6천 세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비사업 제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기 577개 단지 28만 세대만 잘 회전시켜도 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190만 세대지만 200만 세대라 쳐요. 200만 나누기 40년, 건축 수명이 보통 40년 정도 되잖아요. 하면은 5만 세대가 나옵니다. 5만 세대를 쭉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28만 세대 이걸로. 28만 세대를 1년에 5만 세대씩만 재건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비리 없이 사업이 지연될수록 이자 비용이 막 늘어나거든요. 뭐 그런 거 없이 단기간에 5만 세대만 1년에 착착착 지어보세요. 그러면은 주택 공급 불안 뭐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죠. 5만 세대가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0만 세대라고 합시다. 200만 세대에 3명씩 거주한다 생각해 보세요. 200만 세대에 3명이면 600만 명이네. 600만 명.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930만 명인데 200만 세대면은 65%가 지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수량인데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정비사업에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하고 국민신문고에다가 제가 이렇게 제안을 올려놨어요.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정비리 이런 거를 없애고 신속하게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중요한 거 몇 가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너무 불합리합니다. 불합리. 어떤 게 불합리하냐면은 조합 설립하는 단계에서 그 조합원들이 자기 분담금을 알지도 못한 채 설립에 동의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아니 내 분담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조합 설립하는데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거죠. 최소한 자기 분담금이 얼마인지 알고 그러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조합이 전문가도 아닌데 조합이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본 설계안을 가지고 허가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해. 시공사 선정한 다음에 그 설계가 또 변경이 돼요. 첫 단계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비대칭이라고 이렇게 좋게 써놨지만 이 조합장들이나 일부 운영진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해가지고 이런 결탁 로비 의혹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조합장이 구속됐다더라 이런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대로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게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빨리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은 그 시공사랑 도급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그 도급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여기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그래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렵게 공사비가 또 올려줬어. 공사비를 올려줬어. 올려줬더니 이번에는 분양가를 가지고 싸웁니다. 시공사는 자기들 공사비 못 받을까봐 최소한으로 분양가를 낮춰야 되고, 조합원들은 자기들 분담금을 낮추려면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야 되고, 그래서 이 분양가 가지고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싸워요. 그러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지연될수록 금융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용역비가 증가하고 공사비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가고. 전국에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서울에도 많고 여기 어디도 있고요.
우리 동네도 있고 하여튼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첫 번째로 비합리적인 문제, 이걸 없애야 되거든요. 설계랑 시공사를 통합 입찰을 시키고 원팀으로 통합 입찰을 시키고 준공시까지 물가 반영해서 입찰해라. 그렇게 해서 조합 설립 단계에서 공사비라든지 종전자산 평가라든지 분양가, 그 다음에 조합원 분담금,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죠? 조합 설립 단계에 이게 딱 제시되어서 주민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건 정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가관청에서 조합 설립인가 따로, 사업 시행인가 따로, 그다음에 관리 처분인가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동시 패키지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따다닥 세 방이면 끝나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착공이잖아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저런 부정비리를 없애려면은 이 주민 설명회 있잖아요. 조합장이나 일부 운영진들이 협력업체를 만나서 짝짝꿍 하는 거, 그런 거 못하게 해야 되고, 그 협력업체들이 주민들을 불러놓고 설명회를 하는 것을 의무화를 시키고, 외부 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진짜 문제 많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서울의 아파트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상적인 경제지표 크기는 경제성장률이 가장 크고 그 다음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주택가격 상승률, 이런 순이 가장 이상적인 경제지표 크기인데 지난 13년간 서울 아파트는 연평균 8.6% 상승했고요. 경제성장률은 3.1%.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죠, 순서가. 그래서 일에서 보는 것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오르는 사회 부작용이 생겼고, 그 유행을 따라서 영걸 비투 열풍이 생겼고,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가계대출이 늘어났으니까 정부가 규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된 거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있었는데 올해 5월 9일까지 그게 유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그 유예를 종료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도 집값이 안 잡히면 보유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설탕 밀가루 가격 담합이 적발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밀가루 설탕 가격 내렸죠. 그래서 건축비도 좀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가 비싸요.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서울의 아파트 건축비는 6, 7억인데 이게 지방의 2배, 3배예요. 건축원가 계율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서울 집값은 내릴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 내렸잖아요. 비싼데 안 내렸잖아. 내릴 거라고 얘기하지만 안 내렸잖아요, 결국에는. 그거는 정부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면 어느 정도 내릴 거라고 봅니다. 5년 평균선에 닿을 정도로 내릴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녹색 선이 5년 평균선이거든요. 이렇게 가서 만날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인구 대비 아파트 비율이 낮은 지역이 상승률이 오히려 더 낮아요. 만일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지역이 아파트값이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되려면 정비사업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